유럽 방산 강국의 상징, 독일이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판처하우비체 자주포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밀렸습니다. 그것도 유럽이라는 독일의 홈그라운드에서요. 독일의 한 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서방 기술을 흉내낸 싸구려일 거라 생각했죠. 그가 비웃으며 출장을 떠났던 한국 방산 박람회.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상식을 산산이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크로이츠라고 합니다. 독일의 뮌헨에 본사를 둔 방산기업의 신입 연구원이지요. 방위산업이라는 분야는 어릴 적부터 제게 꿈같은 세계였습니다. 중력과 기술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투기, 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마트 미사일, 모든 것이 최첨단 과학과 공학의 집합체니까요. 독일, 미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작품들은 항상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입사 6개월 만에 첫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한국 상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산업 박람회 ADEX를 주최하는 나라로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저 같은 신입이 갈 만한 곳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제품을 직접 보고 분석하세요.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상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의심스러웠어요. 독일과 미국의 기술을 조금 배워서 흉내내는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출장 전 한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던 중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가 유럽의 TGV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고작 몇 초 빠르다고 뭘 자랑하지? 라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것이 단지 열차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천공항은 유럽의 공항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짐이 도착하기도 전에 입국 심사가 끝났고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버스, 택시, 열차가 모두 연결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빨랐어요. 서울에 도착해 방산 전시회 준비를 마치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 경험한 전시회들은 대부분 과장된 기술 설명과 장대한 설계 도면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순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하네스 크로이츠님. 예약 확인되었습니다. 방은 이미 준비됐고 짐은 방으로 바로 옮겨드립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권을 건네기도 전에요? 호텔 직원은 제 이름만으로 예약 내역을 미리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불편할 틈조차 없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ADEX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공항 활주로를 활용한 이 방위산업 전시회는 규모 자체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늘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며 고개 비행을 펼치고 활주로 곳곳에는 탱크와 자주포가 위풍당당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가국 수는 35개국이 넘고 세계 방산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처럼 국제적 관심을 받을 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첫 인상이 주는 놀라움과는 별개로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규모가 크다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지. 저는 독일 방산 기업 부스들과 비교하며 한국이 얼마나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지 찾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 방산 부스를 지나치며 K9 자주포를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스에 걸려있는 설명 자료에는 한국 독자 개발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독자 개발, 정말일까? 자연스럽게 발길이 K9 자주포로 향했습니다. 사실 K9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성과를 낸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출량이 많은 이유는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독일의 판처 하우비체보다 저렴하니까 팔리는 거겠지. 그런데 K9의 시연이 시작되자 제 머릿속 고정관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차는 고속으로 주행하며 동시에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시켰고 연속 발사 속도는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어요. K9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 발사 속도를 극대화하고
치명적인 오차를 완벽히 줄였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이 정도로 빠르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체 개발했습니다. 수출된 나라들도 성능에 만족하며 추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자부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K9 자주포의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무기는 이미 핀란드,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었고 나토 작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라면 판처 하우비체를 선호해야 하는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 제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전시회 관계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삼겹살 냄새가 퍼지는 한국식 숯불구이 식당에서 그들은 너무도 소탈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K9 보셨죠? 어땠습니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그들은 제 반응을 듣고 환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방산 기술을 단순히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방패이고 평화를 위한 억지력입니다.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평화를 위한 억지력. 저는 그들이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전시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겸손함 속에는 강렬한 자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독일이나 프랑스의 방산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태도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결과물로 증명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ADEX 전시장의 K2 흑표 전차 시연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라긴 했지만 전차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로 세계 최고라는 명성을 자랑합니다. 독일인이 만든 전차를 본 이상 다른 나라 전차들은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K2 전차의 시연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시종일관 비판적인 시선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고라는 생각을 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차가 경사를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제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K2 전차는 경사도 60도의 언덕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저 경사로를 저 속도로 올라간다고 분명 트랙션이 미끄러질 텐데. 그런데 K2는 끊김없이 올라갔고 정상에 도달한 뒤 부드럽게 방향을 틀더니 다시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차는 빠르게 이동하며 목표물을 조준했고 가파른 경사 아래로 정확한 사격을 날렸습니다. 기존의 전차라면 이런 지형에서 포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텐데 K2는 마치 수평 지형에서 움직이는 듯이 안정적이었어요. 사격은 한치의 오차 없이 목표물을 명중했습니다. 경사로에서 저각도로 쏘아도 명중한다고요? 저는 옆에 있던 한국 방산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K2는 자동 포신 안정화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전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포신은 항상 타겟을 조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성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비교해도 이 정도 기술은 뒤처지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K2 전차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유도탄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연 중 모의 유도탄이 K2 전차를 향해 발사되자 전차는 특수 연막탄을 뿌리며 유도탄을 교란했습니다. 우와, 이건 독일에서도 실험 중인 기술인데 저는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자는 이어서 또 다른 방어 장치를 시연했습니다. 적 유도탄이 접근하자 K2는 레이더로 궤적을 추적한 뒤 방어용 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요격했습니다. 유도탄을 요격한다고요? 네, 레이더가 적 미사일의 궤적을 감지하고 K2의 특수탄이 적 미사일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전차 자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방어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K2 전차의 또 다른 강점은
은폐와 엄폐 능력이었습니다. 전차가 지형에 따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K2는 전차 본체를 최대한 낮춰 적에게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고 저격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전차가 높이를 낮추면 적의 포격을 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반대로 포신 각도를 더 낮춰 사각지대의 적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까지 조절된다고요? 저는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저는 K2 전차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고 국토가 작습니다. 적이 우리를 압박하려면 지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K2는 단순히 공격이 아니라 생존과 방어를 고려한 설계가 핵심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그들의 생존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 기술이 정밀성과 화력을 중시한다면 한국 전차 기술은 방어와 유연성을 더 중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차 시연이 끝난 뒤에도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K2는 한국 기술이 독일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과 방향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제게 증명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만들 줄이야 독일도 긴장해야겠는걸.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었을까? 저는 이제 한국 방산 기술이 단순히 값싼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전날 K2 전차 시연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로 FA-50 경공격기를 직접 보러 갔습니다. K2 전차와는 또 다른 차원의 강력한 무기라고 들었지만 솔직히 수출량이 많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큰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이 무기들이 싸서 잘 팔리는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철학, 그리고 한국 방산 산업이 가진 강력한 수출 전략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죠. FA-5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경공격기이자 수출로 큰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저는 전투기가 날아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솔직히 미국의 F-16 기술을 참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연이 시작되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FA-50은 하늘로 솟아오르며 민첩한 기동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목표물 근처에서 투하된 정밀 유도 폭탄은 3m 이내의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FA-50은 GPS 기반의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이 폭탄은 투하 후 20km 이상을 비행하며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죠. 정확도는 3m 이내입니다. 3m요? 정말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네, 실제 전장에서 입증된 성능입니다.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FA-50을 도입하며 성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FA-50이 보여주는 가성비와 효율성은 기존의 고비용 전투기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FA-50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각국의 요구에 맞춘 무기 시스템을 제공하며 신뢰를 쌓아온 것이죠. 그날 저녁 FA-50 시연을 본 저와 한국 방산 기술자들이 다시 한번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기술의 경이로움보다 그들이 가진 철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만든 무기는 기술적으로도 훌륭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철학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유연하게 고객 요구를 맞추는 거죠? 기술자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억지력, 즉 전쟁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쓰일 테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ADEX 전시장을 잠시 벗어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중심이자 연구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이곳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같은 최첨단 무기가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첫 인상부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건물 외부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지만 내부는 최신식 연구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마치 시계 태엽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기술 혁신을 위한 기계 같은 곳이군. 저는 속으로 감탄하며 연구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소형 무기 K11 복합소총의 개발과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이 무기는 기존 소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총구가 두 개로 나뉘어 있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전자식 조준 장치까지 탑재된 독특한 형태였습니다. 이 소총은 5.56mm 탄과 20mm 공중 폭발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복합 무기입니다. 연구원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20mm 공중 폭발탄이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죠? 저는 생소한 개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20mm 탄은 목표물 위에서 폭발해 적을 직접 타격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피해를 줍니다. 특히 엄폐물을 이용한 적을 공격할 때 매우 효과적이죠. 그는 즉석에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원이 조준 장치를 이용해 레이저를 쏘자 적 모형 위에서 탄약이 터졌고 엄폐물 뒤에 숨어있던 표적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폭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죠? K11은 내부 컴퓨터가 레이저로 측정한 거리 데이터를 탄약에 전송합니다. 탄약은 비행 중 그 데이터를 따라 지정된 지점에서 정확히 폭발하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소형 스마트 무기라고 해야겠군요. 독일에서도 이런 첨단 소총은 본 적이 없었기에 충격적이었습니다. K11 복합 소총을 보며 감탄하던 저는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무기들이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질문에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적은 피해로 아군을 지키는 겁니다. 한국은 항상 방어적인 위치에 있어야 했고, 그래서 최대한의 억지력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GPS 유도 폭탄의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며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연구원은 투명한 방탄 유리 뒤에서 실험을 준비하며 저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GPS 유도 폭탄은 항공기에서 투하된 후 20km 이상의 거리를 스스로 비행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는 3m 이내입니다.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3m요? 이 정도면 적 지휘관의 책상 위를 직접 노릴 수도 있겠군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은 도심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실험이 시작되고 폭탄 모형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목표물에 명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어요. 테스트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보니 독일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네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모방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죠. 한국은 생존을 위해 창의적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겸손과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으로 명성을 쌓아왔지만 한국은 환경적, 지정학적 필요 속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방산 기술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철학에 감동받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정한 저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ADEX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5차원 전장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이 5차원 전장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말에 흥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신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새로운 차원을 준비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한국 방산 기술을 접하며 저는 이제 쉽게 의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11 소총을 본 뒤로 한국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군사 강국의 범주를 뛰어넘은 듯 했으니까요. 세미나는 우선 5차원 전장의 개념을 설명하며 시작됐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은 전통적인 전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우주와 사이버라는 새로운 두 차원을 포함하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5차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미래의 전장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위성 감시 시스템, 사이버 방어 체계,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전투 시스템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을 연결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정밀 타격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사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우주 공간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한국은 현재 독자적으로 군사 위성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 여러 개를 연결해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첩한 기술로 그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세미나 후 저는 별도로 마련된 위성 감시 시스템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위성 기반 레이더 시스템은 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대형 위성이 놓치는 작은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적의 차량이나 미사일 기지가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아군에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부스의 연구원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이런 기술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IT 기술력이었습니다. 전날 경험한 KTX와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방산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사이버 방어 기술 시연장이었습니다. 한국이 사이버전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죠. 현대전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적은 우리의 통신 네트워크와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적의 시스템에 침투해 역으로 교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모의 해킹 상황을 보여주며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사이버 방어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적의 해킹 패턴을 분석하고 대처 방법을 스스로 학습합니다. 스스로 학습한다고요? AI가? 네. 이를 통해 적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공격 시도에 실패하면 적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방어 체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기술적 창의성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이렇게 준비하다니 정말 대단하군. 독일에서도 사이버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은 훨씬 실용적이고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후반부에서는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국의 네트워크 기반 전투 시스템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위 전략은 모든 전장에서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정밀 타격과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전날 보았던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가 왜 그렇게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무기들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한국 방산 전문가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술적 발전을 위한 것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전 시장에서 방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한국 방산 기술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독일에서 온 저로서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인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중국의 군사적 확장,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까지 한국은 끊임없이 다층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장내 분위기는 무겁고 엄숙해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는 그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매일 마주하는 현실임을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발표자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적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와 같은 첨단 무기들은 국토 방어를 넘어서 주변국들에게 한국의 군사력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중 발표자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북유럽과 동유럽의 나토 국가들에 수출되며 세계적인 신뢰를 얻었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의 실제 전투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죠.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은 K9 자주포의 실전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이 경험은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적의 도발에 대응한 전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실전 데이터를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한국 방산 기술이 더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방어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처음엔 다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일본처럼 경제적으로 막강한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의 방산 수출 정책과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중립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 태국,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기술과 비용 면에서 동등한 가치를 제공하며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무기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오히려 각국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요구를 맞추고 평화를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처럼 분주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 방산 기술의 최전선에 서서 이 나라가 가진 저력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제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ADEX 전시장에서 보았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돌아보며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것은 방위산업 이면에 담긴 국가 철학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방산은 주로 경제적 가치나 동맹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산 기술이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사실 방위산업이라는 거대한 주제를 떠나 저는 한국인의 일상적인 태도와 사고방식 속에서 그들의 성공 비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KTX에 처음 탑승했을 때 느꼈던 그 정교함과 효율성, 그리고 IT 인프라가 제공하는 놀라운 연결성과 편리함은 그저 생활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에서 속도와 정확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이 일상에서 보여준 효율성은 방위산업 기술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만난 방산 기술자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해 설명할 때 겸손하면서도 강렬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을 지킬 무기를 만듭니다. 이것은 일이나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독일에서 방산은 산업이고 기술이지만 한국에서 방산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산 기술뿐 아니라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비전을 품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과 기술력, 그리고 철학을 상사와 동료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평화를 설계하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거대하고 강력했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남긴 깊은 울림이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미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미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수 시장을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지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외교적 위상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을 특별히 대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제 분석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안 체스터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국제경제 분석가로 일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과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대선 시즌을 맞아 매일같이 뉴스와 보고서를 읽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경제 분석가로 일하는 저로선 세계 경제와 국제관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치밀한 예측을 해야만 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불안함이 짙게 느껴집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 때문이죠. 그의 대선 캠페인은 여전히 파격적이고 과감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펼칠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해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전 임기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맞붙었던 무역전쟁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도입하며 전 세계 경제를 흔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단순히 수치로 환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그때 생생히 깨달았죠. 트럼프는 이미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관세 인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중국은 현재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경제는 이런 고율 관세 앞에서 상당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수출 둔화가 가속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최대 2.5%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이번 대선이 단순히 미국 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버텨낼까? 그리고 세계는 또다시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까? 저는 가장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인상이 초래할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응 전략이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전 세계의 공급망을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도 높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중국 내 경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그가 다시 돌아오면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미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미중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수 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저는 중국의 긴장감이 단순한 예측이 아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도입한 배경이었습니다. 일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중국의 의도가 명확해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알기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실질적인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비자 면제 대상국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여긴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면제 조치 하나로 단순히 경제적 교류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지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전략이 한국의 입장에서 얼마나 유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확장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한다면 한국은 양국의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도 자국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는 타협도 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의 이런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존중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대국 사이에서 자주성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중국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가운데 저는 점차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두 강대국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독특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관광업 회복이라는 목적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 뒤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이 한국을 통해 어떻게 득을 보고자 하는지, 그리고 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전자제품에서 세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기 쉬운데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이런 한국은 대단히 매력적인 파트너일 겁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집중해 중국을 등한시했다면 중국은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으로 쉽게 지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충분히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탄탄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견고한 경제적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시아 내에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중심에 있는 중재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작은 나라가 가진 강력한 외교적 능력의 증거입니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와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강국이자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한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경제적 협력을 넘어
외교적 신뢰와 관계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과거에 한국을 단순한 경제 성장 국가로만 봤던 저의 시선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지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적 경쟁력, 외교적 균형 감각,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다채롭고 강력하며 전략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경제적 강국이 되었는지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국의 산업을 키워나가며 독자적으로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국 자본이나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연구와 개발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성장이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들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도 긴밀히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도 대등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국의 반도체와 기술 없이는 더 이상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국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미래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경제적 위기를 극복했고, 이를 계기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독립성과 기술력은 세계 경제에서 한국을 독립적이고 중요한 플레이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독립성은 그들이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입장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중국이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 또한 이런 한국의 자주성과 경제적 위상을 존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 특히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이름들은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하지만 저는 문득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작은 나라인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역할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만큼이나 우수한 가전제품이나 뷰티 기기를 만들어내는 중소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머무르지 않고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한류와 한국의 문화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자기기 스타트업 중 하나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의 전자기기와 한류 열풍을 결합해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내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스마트폰 액세서리에서부터 미용기기, 심지어 건강관리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한류 스타들과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놀라웠습니다. 이 작은 기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며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단순히 대기업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업의 CEO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는 한국 중소기업이 가진 저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노력과 창의력만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신감과 목표의식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자립성을 목표로 두고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기술력과 인재들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담한 실험을 하며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이 회사뿐 아니라 한국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 사회의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고 한국 경제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한국 경제가 단순히 대기업에 의해 주도된다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한국 경제는 사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며 이룩한 결실이었고 그 속에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생태계가 존재했습니다. 경제와 기술력에 이어 한국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인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깊이 있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매력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적 성공이 경제적 성장과 결합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국가로 지정한 것도 단순히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의 파급력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의 젊은 세대가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에 열광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 현상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 이제는 한국 아티스트나 배우의 이름을 당연히 알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식 패션과 스타일도 따라하는 모습이 흔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을 넘어서 그 안에 깊은 사회적 메시지와 감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됩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종종 가족, 사회적 갈등, 계층 간의 문제 등을 다루며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저는 한국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이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까지 큰 성과를 거둔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는 그들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융합해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국은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한식 등과 같은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트렌드와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와 외교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이는 다시 경제적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동안 한국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며 자신만의 소프트 파워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외교에서도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국과 협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야말로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교묘히 살아남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거나 둘 중 하나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은 많은 나라들이 피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많은 도전과 압박 속에서도 양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그들의 전략은 정말로 감탄스럽습니다. 한국의 이 외교 전략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통해 자국의 기술 패권을 강화하려 하고 중국이 반도체 자급을 목표로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균형 잡힌 외교력이 빛납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단순히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회의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회의에서 모두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느낀 한국은 이제 단순히 강대국들의 그늘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전략은 그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외세의 침략과 억압을 경험해온 한국은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균형을 지키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단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 문화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다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국은 정말로 주목할 만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도 단순히 경제적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이와 같은 외교적 위상은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한국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중국의 비자 면제 조치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한 국가로 치부하며 대충 알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 외교적 균형 감각, 경제적 독립성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들의 독보적인 위치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 독립성과 문화적 영향력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여 한국은 오늘날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전 세계에서 존중받고 신뢰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자주적인 발언권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단지 경제적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적 위치와 강한 소프트 파워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앞으로 더 많은 강대국들로부터 이와 같은 존중과 우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앞으로도 그들만의 길을 걸어가리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제가 다시금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넓혀주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자주성과 강한 의지에 감탄하며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